새벽 4시의 남자 제1편 새벽에 사라지는 남자. 자, 이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요, 가장 두려운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죽음이 아닙니다. 병도 아니지요. 가장 두려운 것은 평생을 함께 산 사람이 낯선 사람처럼 느껴지는 순간이랍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30년을 한솥밥을 먹고 한 이불을 덮고 같은 마루를 밟아온 두 사람 이야기. 그런데 그 30년 안에 아무도 몰랐던 비밀이 숨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장면, 닫힌 문 앞에서 경기도 어느 소도시 변두리, 낡은 빌라 3층. 박순대 씨는 62살이었습니다. 이른 봄이라 했지만 새벽 공기는 아직도 칼날처럼 차가웠지요. 손가락 마디가 시려서 이불 속으로 손을 오므리는데 그때였습니다. 삐걱하고 방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순례는 눈을 뜨지 않았습니다. 그저 숨을 죽이고 누워 있었지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남편 이재복의 발소리였어요. 30년을 들어온 그 발소리를 순례는 눈 감고도 알았습니다. 발 뒤꿈치를 살짝 들고 걷는 버릇, 왼발을 오른발보다 조금 더 무겁게 딛는 버릇. 그 발소리가 현관 쪽으로 향했습니다. 순례는 살며시 눈을 떴습니다. 벽에 걸린 시계를 봤습니다. 새벽 4시였어요. 아직 창밖은 먹처럼 까만 밤이었습니다. 새도 울지 않는 시간이었지요. 현관문이 조심스럽게 열렸다가 닫혔습니다. 순례는 잠시 그대로 누워 있었습니다. 천장을 보며 생각했지요. 화장실 가는 건 아닐 거야. 화장실은 반대 방향인데. 그럼 저 사람이 지금 어디를 가는 걸까? 이런 일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두 번째 장면, 3개월 전부터 시작된 일 거슬러 올라가면 3개월 전이었습니다. 이재복이 병원에 다녀온 날, 저녁 밥상에 앉아서도 밥을 거의 먹지 않았지요. 순례가 물었습니다. 왜 밥을 안 먹어요? 재복은 그냥 입맛이 없다고만 했습니다. 그게 끝이었어요. 더 묻지 않았습니다. 순례도, 재복도. 30년을 그렇게 살아왔으니까요. 말이 많지 않은 부부였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말이 없어진 부부였지요.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었습니다. 결혼 초에는 재복이 가끔 웃기기도 했고 순례가 노래를 흥얼거리기도 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두 사람 사이에 두꺼운 벽이 생겨버렸습니다. 아궁이에 불이 꺼지듯 서서히, 조용히. 그 벽이 언제 생겼는지 순례는 정확히 기억했습니다. 결혼하고 2해가 지났을 무렵이었어요. 순례의 친정어머니가 편찮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순례는 달려가고 싶었지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막았습니다. 시어머니 곁에서 시어머니 동생인 최분이가 거들었지요. 시집온 며느리가 친정 문턱을 들락거리면 집안 망신이라고. 남편 재복은 그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침묵으로 어머니와 분이 편을 든 거라고 순례는 생각했지요. 그리고 그 이듬해 친정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이 왔습니다. 순례는 장례에도 제대로 가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몸이 아프다며 붙들었거든요. 최분이가 순례 앞에 버티고 서서 말했지요. 어머니가 이러시는데 어딜 가려고 그래? 친정이 먼저야, 이 집이 먼저야. 그날 이후 순례의 가슴속에는 무언가 딱딱하게 굳어버린 것이 생겼습니다. 된장독에 돌 하나가 들어가 박힌 것처럼 그 돌은 30년이 지나도 녹지 않았지요. 재복에 대한 서운함도 그 돌 속에 함께 굳어들어 있었습니다. 세 번째 장면, 시한부라는 말. 그로부터 3개월 전 딸 이수진이 먼저 알았습니다. 수진은 34살로 서울에서 혼자 살고 있었지요. 아버지한테서 전화가 왔대요. 별것 아니라고, 별일 없다고, 근데 엄마한테는 말하지 말라고. 수진이 이상하다 싶어 다그쳤더니 그제야 재복이 말했답니다. 췌장암 3기 수술은 어렵다고 했다. 항암을 해봐야 안다고. 수진은 그 말을 듣고 한참을 울었다고 했습니다. 서울 자기 방구석에 쪼그려 앉아서요. 그러고는 다음 날 내려와서 어머니 순례에게 말했지요. 아버지 아프대요.
병원을 같이 가봐야 해요. 술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눈물이 나지 않았어요. 그냥 부엌으로 가서 국을 끓였습니다. 손이 덜덜 떨렸지만 끓였습니다. 병원에 함께 갔더니 의사가 말했습니다. 항암 치료를 시작해야 합니다. 보통 이 경우 1년에서 1년 반 정도를 봅니다. 1년에서 1년 반 오술래는 그 말을 들으면서 제복의 여벌구를 봤습니다. 제복은 의사의 말을 들으면서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무렇지도 않은 사람처럼. 마치 날씨 예보를 듣는 사람처럼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술래는 더 이상하게 느껴졌지요. 그리고 그 다음 달부터였습니다. 제복이 새벽 4시면 사라졌다가 해가 뜰 무렵 돌아오기 시작한 것이 과연 이 제복은 새벽마다 어디를 가는 걸까요? 시한부 선고를 받은 남자가 안에 몰래 숨어 다니는 이유가 무엇인지 함께 들어보시지요. 네 번째 장면 의심이 싹 트는 밤 처음에 술래는 별 생각이 없었습니다. 항암 치료 때문에 잠을 못 자는 거겠지? 새벽 공기라도 마시러 나가는 거겠지? 그렇게 생각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한 번, 두 번, 세 번 빠짐없이 새벽 4시였습니다. 비가 와도 나갔습니다. 지난달에 찬바람이 어찌나 심하게 불던지 골목 전봇대가 흔들릴 정도였는데도 제복은 나갔습니다. 그리고 돌아올 때는 항상 6시 반에서 7시 사이였어요. 2시간 남짓. 그 시간 동안 어디를 다녀오는 건지 한 번도 말이 없었습니다. 술래는 어느 날 밤 이불 속에서 눈을 뜬 채로 생각했습니다. 혹시 그 생각이 고개를 드는 순간 술래는 스스로가 부끄러웠습니다. 암이라고 선고받은 사람한테 이게 무슨 생각이냐고. 그런데 생각은 한 번 씨앗이 떨어지면 막을 수가 없는 법이에요. 봄비 맞은 잡초처럼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지요. 딸 수진이 어느 날 전화로 말했습니다. 엄마, 아버지 요즘 이상하지 않아요. 뭔가 숨기는 것 같지 않아요. 술래는 잠시 말이 없다가 말했습니다. 어디가 이상해. 그냥 아픈 사람이지. 하지만 전화를 끊고 나서 술래는 오래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러다 결심을 했지요. 따라가 보자. 5번째 장면 뒤를 밟다 그날 밤 술래는 잠든 척을 했습니다. 눈을 감고 숨을 고르게 쉬면서 귀만 쫑긋 세우고 있었지요. 방 안 공기에서는 제복이 먹는 약 냄새가 났습니다. 조금 쓰고 조금 비릿한 그 냄새. 술래는 그 냄새가 요즘 집안에 가득하다는 걸 새삼 느꼈어요. 새벽 3시 50분 제복이 조심스럽게 몸을 일으켰습니다. 술래는 눈을 감은 채 숨을 참았지요. 제복이 방 안에서 몇 가지를 챙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비닐봉지 바스락거리는 소리, 지퍼 잠그는 소리. 잠시 후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술래는 그제야 눈을 번쩍 떴습니다. 벌떡 일어나 미리 챙겨둔 겉옷을 걸쳤어요. 털모자를 눌러쓰고 발소리를 죽이며 현관을 나섰습니다. 새벽 4시의 골목은 죽은 것처럼 조용했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아스팔트 위에 노랗게 고여 있었고 어디선가 고양이 한 마리가 담장 위에서 내려다보고 있었지요. 순례의 입김이 하얗게 피어올랐습니다. 저 멀리 제복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항암 치료를 받은 뒤로 부쩍 수척해진 어깨. 예전엔 다부지다 싶었는데 지금은 그냥 작은 노인의 어깨였습니다. 낡은 점퍼를 걸치고 한 손에는 무언가 든 봉투를 들고 제복은 천천히 걷고 있었습니다. 술래는 거리를 두고 따라갔습니다. 골목을 2개 돌았습니다. 큰 길로 나왔습니다. 제복은 버스 정류장으로 향했어요. 잠시 후 첫 차가 왔습니다. 제복이 탔습니다. 술래도 올라탔지요. 다행히 버스 안에 사람이 없어서 제복은 앞쪽에, 술래는 맨 뒤에 앉을 수 있었습니다. 버스는 한참을 달렸습니다. 도심을 벗어나 술래가 잘 모르는 동네로 접어들었어요. 낮은 건물들이 늘어선 곳이었습니다. 큰 길가에 낡은 간판들이 흐릿하게 보였지요. 제복이 벨을 눌렀습니다. 버스가 섰습니다.
술래도 급히 내렸습니다. 제복이 골목으로 꺾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술래는 모퉁이에 몸을 붙이고 숨을 죽였지요.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귀 뒤까지 열이 올랐어요. 이 새벽에 이 사람이 찾아가는 곳은 도대체 어디란 말인가? 혹시 여자가 있는 건 아닐까요? 30년을 무뚝뚝하게 살아온 저 남자가 시한부 선고를 받고 나서 딴 곳에 마음을 둔 건 아닐까요? 여러분, 과연 이재복이 향하는 곳은 어디일까요? 박술래는 그 끝에서 무엇을 보게 되는 걸까요? 6번째 장면 멈춰 선 발걸음 술래는 모퉁이를 조심스럽게 돌았습니다. 제복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는 걸음을 멈추고 있었습니다. 어느 건물 앞에 서서 그냥 가만히 서 있었어요. 술래는 담장 뒤에 몸을 숨기고 그 건물을 바라봤습니다. 낮은 담장에 오래된 벽돌로 지은 2층짜리 건물이었습니다. 철창 안에 작은 화단이 있었고 화단에는 이름 모를 겨울풀이 무성했어요. 건물 유리창마다 얇은 커튼이 쳐져 있었고 군데군데 창문에 조그만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순례의 눈이 건물 입구 위를 올려다봤습니다. 낡은 현판이 거기 있었습니다. 순례는 그 순간 가슴이 뚝 멎는 것 같았습니다. 요양원이었습니다. 여자가 사는 집이 아니었습니다. 술집도 화투방도 어떤 밀회의 장소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오래되고 낡은 작은 요양원이었어요. 순례는 담장의 등을 기댄 채 힘이 빠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무릎이 살짝 흔들렸지요. 새벽 공기가 목구멍으로 차갑게 들이쳤어요. 제복은 요양원 앞에 서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그 안에 누가 있는 걸까요? 이 남자가 30년을 숨겨온 것이 이 건물과 연관이 있는 걸까요? 7번째 장면 제복의 손이 내민 것 술래는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제복이 들고 온 봉투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요양원 야간 당직실 창구 앞으로 다가갔어요. 창구에서 사람이 나왔습니다. 나이든 여성 직원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낮은 목소리로 무언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제복이 봉투를 건네주었습니다. 직원이 고개를 끄덕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제복은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아무데도 가지 않고 그냥 서 있었어요. 요양원 유리창을 바라보면서 어느 창문 하나에 시선이 고정된 듯 했습니다. 2층 오른쪽 끝 창문이었습니다. 커튼 사이로 가늘게 불빛이 새어나왔지요. 제복은 한참을 그 창문을 바라봤습니다. 술래는 그 옆얼굴을 담장 뒤에서 훔쳐봤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 제복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눈이 충혈되어 있었어요. 볼에 무언가 반짝이는 것이 있었습니다. 술래는 처음에 착각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이재복이 울고 있었습니다. 30년을 살면서 술래는 제복이 우는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어머니 장례 때도, 수진이 아파서 병원에 실려갔을 때도, 사업이 망해서 빚더미에 올라앉았을 때도 이 남자는 단 한 번도 눈물을 보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새벽 4시 이 낡은 요양원 앞에서 이 남자는 소리도 없이 울고 있었습니다. 순례의 두 다리가 그 자리에 굳어버렸습니다. 더 다가갈 수도 물러설 수도 없었어요. 가슴 한쪽이 묵직하게 눌렸습니다. 저 남자는 왜 우는 걸까? 저 요양원 안에 도대체 누가 있는 걸까? 8번째 장면 돌아오는 길 제복은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다가 이윽고 몸을 돌렸습니다. 술래는 황급히 모퉁이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가슴이 두방망이질을 쳤어요. 발소리가 가까워졌다가 멀어졌습니다. 제복이 버스 정류장 쪽으로 걸어가는 것 같았지요. 술래는 한참 후에야 담장에서 몸을 뗐습니다. 요양원 건물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2층 오른쪽 끝 창문, 그 가느다란 불빛이 여전히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안에서 누가 깨어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야간등인지는 알 수 없었어요. 술래는 그 창문을 한참 보다가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버스를 타고 돌아오는 내내 술래는 창밖을 봤습니다.
이제 막 먼동이 트기 시작하는 하늘이었어요. 먹빛이 조금씩 풀리며 자줏빛으로 물드는 하늘. 그 색깔이 오래되어 바랜 보자기 빛깔 같다고 순례는 생각했습니다. 집에 돌아왔을 때 제복은 이미 방에 들어와 누워 있었습니다. 숨소리로 자는 척을 한다는 걸 순례는 알았지요.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순례도 이불을 덮고 누웠습니다. 두 사람은 한 방에서 등을 맞대고 각자의 어둠 속에 있었습니다. 9번째 장면. 딸이 눈치채다 사흘 후였습니다. 수진이 내려왔어요. 주말을 부모님과 보내겠다며 내려온 딸은 저녁을 먹고 나서 순례에게 조용히 물었습니다. 엄마, 무슨 일 있어요? 얼굴이 이상해요. 순례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수진은 잠시 엄마 얼굴을 보다가 말했습니다. 엄마, 나 아버지한테 물어봐도 돼요? 요즘 어디 가는지. 순례가 딸의 팔을 잡았습니다. 놔두어라. 그냥 놔두어라. 수진은 그 말 속에 뭔가 있다는 걸 느꼈지요.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세 식구는 텔레비전을 켜놓고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제복은 중간에 먼저 방에 들어갔어요. 수진과 순례는 소리를 낮추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엄마, 아버지 저 사람 원래 저래요? 뭐가? 말을 안 하잖아요. 화가 난 것도 아니고 그냥 뭔가 혼자 다 삼키는 것 같아요. 저한테 아프다는 말도 제가 다그쳐서 겨우 들은 거잖아요. 순례는 텔레비전 화면을 보며 말했습니다. 원래 그런 사람이야. 수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래도 아버지가 엄마 싫어하지는 않을 것 같던데. 엄마 보는 눈이 그래도 좋아 보이던데요. 순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좋아 보이는 눈의 순례는 그 말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30년을 살면서 제복이 자신을 어떻게 봤는지 사실 순례는 잘 몰랐거든요. 그 사람 눈을 제대로 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10번째 장면. 봉투를 발견하다 그로부터 이틀 후였습니다. 순례는 제복이 항암 치료를 받으러 병원에 간 사이 청소를 했습니다. 제복의 장롱 서랍을 닦다가 손이 무언가에 걸렸지요. 서랍 안쪽 깊숙이 끼워진 낡은 봉투였습니다. 순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꺼냈습니다. 봉투. 안에는 영수증들이 있었습니다. 낡고 빛바랜 것들이었어요. 맨 오래된 것은 20여 년도 더 전 것이었습니다. 거기에는 빼곡하게 금액이 적혀 있었는데 받는 쪽 이름이 늘 같았습니다. 어느 요양원 이름이었어요. 그리고 봉투 맨 아래 작은 수첩이 하나 있었습니다. 순례는 손이 떨렸습니다. 수첩을 펼쳤어요. 제복의 글씨였습니다. 서툴고 굵은 글씨로 매달 날짜와 금액이 적혀 있었지요. 그 옆에 짧은 메모들이 있었습니다. 밥을 잘 드신다고 함, 오늘은 많이 주무셨다고 함, 봄이 와서 창가에 햇볕이 든다고 함. 그 메모들을 읽으면서 순례는 손이 점점 더 떨렸습니다. 이 사람이 지금까지 생각이 거기까지 미쳤을 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제복이 병원에서 돌아온 것이었지요. 순례는 급히 수첩을 봉투에 넣고 서랍에 밀어 넣었습니다. 손이 시렸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제복이 방문 앞에서 말했습니다. 밥 있어요. 순례는 돌아서서 말했습니다. 있어요. 차릴게요. 두 사람의 눈이 잠깐 마주쳤습니다. 제복의 눈이 무언가를 알아챈 것 같기도 했어요.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순례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부엌에서 국을 데우면서 순례의 눈에서 무언가 뜨거운 것이 흘러내렸습니다. 화가 난 것인지, 서러운 것인지, 아니면 전혀 다른 무언가인지 순례 자신도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분명한 것 하나가 있었습니다. 저 요양원 안에 누군가 있다는 것, 그리고 이제복이 30년 동안 무언가를 혼자 지켜왔다는 것. 여러분, 이제복이 30년 동안 매달 돈을 붙여온 그 요양원 안에는 도대체 누가 있는 것일까요? 박순례가 직접 그 문을 열었을 때 그녀는 무엇을 마주하게 될까요?
마지막 장면 문 앞에 선 순례 다음 날 새벽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제복이 나가기를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순례가 먼저 나갔어요. 혼자 버스를 타고 혼자 그 골목을 걸어 혼자 요양원 앞에 섰습니다. 낮에 보니 건물은 더 낡아 보였습니다. 담장의 페인트가 군데군데 벗겨졌고 화단에는 이름 모를 작은 꽃이 피려하고 있었지요. 봄이 오려는 소리가 꽃봉오리 안에 들어있는 것 같았습니다. 순례는 철문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잡고 그 자리에 섰습니다. 문을 열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발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이 문 안에 무엇이 있든 한번 알고 나면 다시는 모르는 상태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순례는 느꼈습니다. 겨울을 버텨온 나무가 봄비를 맞듯 순례의 눈에 뭔가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마침내 문을 밀었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박순례는 요양원 문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서 그녀를 기다리는 것이 무엇인지, 30년이라는 시간이 감추고 있던 진실이 무엇인지. 다음 편에서 모두 밝혀집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다음 편 소식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이 이야기를 계속하게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순례라면 그 문을 열 수 있으셨겠습니까? 알고 싶지만 동시에 알기 두려운 것, 그 마음이 무엇인지 오늘 밤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편 예고 제2편 살아있는 어머니. 요양원 문을 밀고 들어선 순례의 앞에 오래된 복도가 펼쳐졌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 침대들이 늘어서 있었고 그 끝 창가 자리에 순례는 멈췄습니다. 25해 전 세상을 떠났다고 들었던 얼굴이 거기 있었습니다. 주름이 깊어지고 머리가 새하얗게 새었지만 분명히 틀림없이 순례의 친정어머니였습니다. 순례의 입에서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어머니. 남편은 왜 이 사실을 숨긴 걸까요? 어머니는 왜 살아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30년 전 결혼을 방해했던 그 여자, 최분희는 이 모든 일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 걸까요? 제2편, 살아있는 어머니에서 계속됩니다. 감추어진 30년의 눈물이 이제 흘러내리기 시작합니다.